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머니올라에서 반도체 부분만 따로 이제 그 주제로 삼아가지고 하는 건 처음인데, 예. 그래서 좀 영광입니다. 약간 좀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우선 그 메모리 반도체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최근엔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개념을 일단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반도체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예.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로직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그 디바이스 소자를 심어 넣느냐.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설계보다는 공정 기술이 네. 굉장히 좀 중요시 되는 그런 파트고,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는 분야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이 공정 기술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설계 쪽에 조금 포커스가 가 있는 네. 그런 소자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잘 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또 보면은 또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또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각각의 뭐 특징이나 차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이제 뭐 대학교 처음 입학하셔가지고선 뭐 전사나 개론 이런 데 보면은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 뭐 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메모리는 저희 D램 같은 경우는 뭐 전원이 뭐 차단이 되면은 날아가 버리죠. 예, 뭐 날아가 버리고 뭐 안 그런 거는 이제 비휘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기본적인 그 특성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전원을 이제 꺼버리면은 작업하던 게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예. 그게 왜냐면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게 저희 파일을 불러들여서 그 파일이 D램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원을 딱 뽑는 순간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전원을 안 꺼진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예. 그 D램에 있는 내용이 이제 하드 디스크로 딱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드 디스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모리는 아니지만 이제 그 비휘발성의 특성이 있는데, 네. 반도체 소자로서 그 비휘발성 특성을 갖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낸드 플래시 네. 메모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 찍어 놓은 사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네. 거죠. 예. 거기에 쓰이는 게 낸드 플래시. 그렇습니다. 아, 예. 저장 기능.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그런 구분보다는 예. 메모리의 속도, 액세스 속도 또는 라이팅 속도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요. 네. 가장 빠른 게 사실 이제 S램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D램. 예.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낸드. 아. 네,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그 D램과 낸드의 속도 차이를 메꿔주기 위한 예. 새로운 그 메모리, 그래서 뉴 메모리라는 개념으로 뭐 예를 들면 인텔이 만들었다는 뭐 크로스 포인트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M램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좀 결국은 뉴 메모리다. 네, 그렇습니다. D램과 낸드의 중간에 네.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아하. 그런 메모리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사람의 그 기억도 예. 단기 메모리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굉장히 그 오랫동안 남아있는 메모리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처럼 컴퓨터 메모리 이 구조도 계층화라 그래가지고요. 속도, 용량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세분화하는 게 컴퓨터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 강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낸드 플래시와 D램 모두 거기서 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D램 시장 점유율이 한 45%로 D램에서 45%, 네. 거의 절반. 네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한 36%로 네. 역시 양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D램에서는 삼성에 이은 한 28%의 점유율로 2위를 예. 차지하고 있고,
낸드에서는 뭐 이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한 5위에서 6위권 네.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그 메모리의 이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마이크론. 있고요.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은 이제 디램에서는 3위, 네. 그 낸드에서는 뭐 4위, 5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은 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랑 비교해봤을 때 예. 마이크론은 이제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10나노미터급 공정을 이제 도입했다는 4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작년 11월에는 그냥 낸드 플래시인데 176단을 한 그런 또 이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뭐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한 3등인 업체가 네. 오히려 이런 D램이나 낸드 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를 이렇게 추월했다. 뭐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건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고 네네. 언론에서는 또 좀 대서특필되고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게 나와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기사가 나왔던 그 마이크론 176단을 네. 좀 예.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마이크론의 그 176단 낸드의 용량이 얼마냐 네. 그걸 봤더니 이제 512기가 비트 칩입니다. 기가비트. 예.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128단 네. 128단. 낸드 칩이 용량이 1테라비트예요. 2배 정도 더 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수는 높지만 네. 실제 그 용량, 네. 왜 낸드는 이제 용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스토리지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네. 좀 더 실질적으로는 더 앞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D램도 마찬가지인데요. D램도 어젠가 이제 뉴스가 SK. 났었죠. 예. 네. 네. 그래서 1A라고 이제 그 공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네,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관련된 보고서를 그 좀 전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1A 또는 네. 같은 1X, 1Y 이렇다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왜냐면 그걸 밝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씩 틀리고 예. 실제 같은 뭐 1X라고 예를 들게요. 1X,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론의 1X,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1X D램을 같이 놓고 실제로 칩 사이즈를 재보면 네. 하이닉스가 훨씬 작습니다. 또 선진화돼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정의 자체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일단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과 네. 양산을 했다는 것 이거는 다르죠. 또 상당히 큰 차이가 네네.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수율이 겹쳐져서 아, 실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예. 뭐 마이크론이 국내 업체들을 따라잡았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로서의 생각입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원래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예. 원래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거기가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직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해서 네.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선진적으로 많이 적용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이제 과거에 그 마이크론을 이끌었던 스티브 애플턴이라는 그 최장수 CEO가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한 이후에 사실은 마이크론이 뭐라 그럴까요? 좀 구심점을 잃은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론이 그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그 모델보다는 예. 조금 뒤늦게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여기도 관심이 큰데 한번 네.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일단 현재 글로벌 시장의 경쟁 구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요즘에 이제 화두입니다, 사실. 예, 뭐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도 굉장히 화두고 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요. 일단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좁히면은 예. 시스템 반도체 전체라기보다는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조금 좁혀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팹리스의 경우에는 이제 설계업체죠. 반도체 그렇죠. 설계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분야가 다 달라요. 굉장히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 구도를 직접 보기 좀 어렵고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쪽에서 큰 업체들을 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퀄컴, 네. 브로드컴, 브로드컴, 예. 예,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예. 예, 인피니온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선두권에 있는 업체고 많이 들어본 업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AMD, AMD, 예. NXP 네.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주로 설계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네. 결국에는 그 반도체에는 이 회사들의 로고가 찍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은 그럼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 이제 네. 그거를 파운드리 네. 제가 하고요. 위탁 생산하는 업체.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TSMC. 네. 가장 유명한 그렇습니다. 네, TSMC는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1등이지만 그 전 세계 반도체에서 TSMC 로고가 찍혀 있는 반도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왜냐면 서비스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겠죠. TSMC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일부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있고 네. 뭐 글로벌 파운드리, 네. 뭐 UMC, 그다음에 중국의 SMIC 이런 네. 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예. 사실 이제 TSMC가 좀 압도적인 점유율, 뭐 예. 점유율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55%에서 네. 한 6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 중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스템 반도체가 좀 훨씬 더 크다고 하던데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대략 보면은 그 메모리 시장이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네. 그리고 25%밖에 안 되군요. 네, 그 나머지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영역이 넓으니까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계속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도 분명히 했을 텐데 네. 왜 아직까지 그렇게 뭐 특별한 성과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TSMC보다 한참 좀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한다고 했지만 예. 제가 해석하기로는 또는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해석하기로는 정확하게는 이제 파운드리 1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파운드리.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그러면 예전에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은 90년대 후반에, 네. 90년대 후반에 삼성이 이제 D램이 가격이 확 많이 빠졌을 때, 그 IBM에 있던 한국의 이제 반도체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진대재 예. 전 장관을 예, 예. 영입을 합니다. 예. 그렇죠. 사장으로 그때 가셨죠. 영입을 하셔가지고 그때 시스템 반도체 네. 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 언론에는 이제 뭐라고 나냐면 알파칩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때 있었죠. 예. 디지털 이퀴먼트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알파칩이라는 것들을 삼성이 위탁 생산하겠다. 네. 파운드리 비즈니스였죠. 이거를 가져와서 그때 단숨에 예. 어쩌면 이제 그 당시에 시스템 반도체 강자로 올라설 수 있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네. 왜 실패했느냐? 예. 결국은 그 디지털 이퀴먼트의 그 알파칩의 성능에 놀란 인텔이 예. 그 아예 그 디지털 이퀴먼트사를 사버렸습니다. 아. 사버려서 그 비즈니스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이제 예. 그때 삼성이 준비했던 그 디지털 그 알파칩에 들어갔던 기술들이 네.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은 그 리스크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썼던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 살아남았던 칩들이 이제 스트롱 암 칩이라고 해서 PDA 이런 데 이제 일부 쓰였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삼성은 이제 그때 꽃을 못 피웠고요. 예. 그래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삼성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 2010년도에 그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네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삼성이 일부 설계를 좀 해줬어요. 네. 그때 삼성에서 과거에 그 알파칩을 만들었던 그 기술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조금 도와주고 나중에는 이제 애플이 설계를 했지만 그러면서 그 애플 칩을 전량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해준 거죠.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예. 설계를 일부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애플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또 이 반도체 아키텍트가 있거든요. 짐 켈러라는 전설적인 인물을 영입을 하면서 예. 그 사람이 이제 애플의 A 시리즈 칩을 네. 이제 만들게 됐고요. 사실은 영입은 아니고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를 했죠, 아예. 네. 애플이.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아이폰이 잘 나가면서 삼성의 예.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네.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도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강자로 올라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삼성이 그때 했던 게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팹을 증설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 애플 칩을 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실패를 합니다. 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야, 이거는 이제 좀 많네.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순수 파운드리가 아닌 거예요. 종합 반도체니까요. 그리고 자기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TSMC는 그게 없잖아요. 예, 네. 예. 삼성은 브랜드가 있고 또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스마트폰 분야의 최대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쟁자니까. 라이벌이니까. 네. 예. 그래서 경쟁자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와중에 이제 TSMC가 또 애플의 손을 내밀고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 100% 삼성이 애플의 칩을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0%가 된 겁니다. 네. 그럼 그게 다 TSMC로 갔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픔들이 기회를 있네요. 예. 잃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삼성이 사실 메모리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래야지 삼성전자의 성장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또는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뭐 웨이퍼 제조에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8대 공정 전부 다 하는 설계부터 하고 뭐 파운드리까지 하는 이런 이제 종합 반도체인데 또 매출액도 상당히 뭐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TSMC하고 시가총액 시총을 비교하면은 삼성이 한 560조, 580조, 그리고 TSMC는 650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 매출이 2배 가까이 많은데도 이렇게 시총은 훨씬 적은 이런 현상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어느 쪽이 높으냐 이거 이제 평가를 두는 것 같은데, 성장성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반도체 시장이 과거에는 그 일반형 반도체 중심에서 점점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반도체, 뭐 주문형. 네, 주문형 반도체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플이 자기네 칩을 직접 설계를 하고, 예. 뭐 퀄컴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가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을 직접 만들고, 예. 아마존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누가 만들어줄 그런 네. 파운드리 업체가 점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까 팹리스 형태로 일단 주문을 하고 네. 그 실제 제작은 다른 데 맡긴다 파운드리.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좀 커질 것 같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 예. 분야에서 예.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가 당연히 TSMC고요. 네. 삼성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한번 굉장히 지금 이제 회사가 잘 나가고는 있지만 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숫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도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8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매출액이 23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 안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 8년 누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2%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은 사실 성장성에 대한 그 지표라고 봐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의심을 하는 것이고, 네. 앞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TSMC는 계속 좀 성장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어떤 가시적인 네. 그런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한다, 예. 보여준다 그러면은 TSMC의 성장성은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겠네요.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라가게 될 것이니까, 예. 그때 돼서는 이게 좀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2012년하고 2020년 그 TSMC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어느 정도 매년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아까 2%라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TSMC의 매출액 성장률이 거의 한 20% 후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두 자릿수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누적한다 그러면은 뭐 훨씬 높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지금 과학이 안 나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자리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반론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식적입니다만은 TSMC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 60% 가까이를 먹고 있는 회사고 삼성은 지금 뭐 20%가 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 5% 정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14, 5%는 더 확장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맞습니다. 예. 60%는 꽉 찬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밸류에이션 할 때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국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네. 그 부분이 억울하죠. 예. 네,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의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삼성이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TSMC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삼성의 딜레마가 있어요. 즉 고객과 경쟁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삼성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의 최대 고객은 애플인데 네. 스마트폰에서는 최대 경쟁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삼성 파운드리의 넘버원 고객이 지금 어디냐면은 현재는 퀄컴입니다. 퀄컴. 예. 그런데 퀄컴의 칩과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칩이 또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이미지는 고객과 경쟁하는 회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성에 약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TSMC는 그거를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그 IR 네. 할 때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We don't compete with our customers.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경쟁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너네 그 고객들을 위해서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TSMC가 이렇게 오르게 된 거는 그 최첨단 공정, 흔히 말하는 이제 14나노 이하, 네. 10나노, 뭐 8나노, 7나노 이 공정에서는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 없거든요. 네.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거기에다가 이제 인텔 정도를 끼워주고 있는데 예. 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인텔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삼성이 물량을 주문할 정도라고 옛날 하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TSMC가 정말 천하통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삼성 쪽에 뭐 제 말을 뭐 듣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이 정말 그쪽에서 그 파운드리에서 네. TSMC랑 대적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객들의 일부 우려 네.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 파운드리 이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를 하고 네. 그 별도 분리된 법인에 다른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좀 받고 예.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상장을 시켜라. 뭐 네. 미국 시장이 됐든 또는 한국 시장이 됐든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예.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되면서 예. 삼성의 이 가치가 좀 제대로 평가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전 공정을 다 담당해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팹리스 쪽까지 해서 하게 되면은 전 영역을 다 이렇게 관장한다고 그럴까? 커버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보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줄여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그 파운드리 업체를 딱 칼로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파운드리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좀 개념적인 거고요.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자기네가 직접 설계를 해서 그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진정한 파운드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약간 그레이 영역이 좀 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다른 반도체를 자기네가 설계를 하면서 또 자기네가 파운드리를 하게 되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도 왠지 좀 껄쩍지근한 우리의 기술을 가져다가 쟤네가 더 좋은 반도체를 설계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별도 법인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오히려 그런 고객들의 우려를 제거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삼성전자 라이벌 뭐 최대 라이벌 또는 뭐 우세한 쪽이 아까 TSMC였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당시 SMIC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뭐 미국의 제재도 받고 하면서 좀 상당히 약화된 이런 측면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반도체 굴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 이야기는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제 언론에 네.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게 물론 이제 중국 반도체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네. 발전한 거는 당연히 맞지만 조금 사실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과장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 예. 그 예를 들면은 정말 그 5년 전에 그런 기사대로 그때 이제 거의 사실처럼 나왔던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게 현실이 됐다면 현재쯤 제가 볼 땐 중국의 D램 점유율은 뭐 못해도 한 5%, 그렇죠. 또 많으면 한 10% 정도까지는 갔어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불기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0%거든요. 네. 0%요? 0% 전혀 없다는 어. 이야기입니까? 뭐 몇 개는 있다고 합니다. 네. 몇 개는 있다고 하는데 이제 판매는 되고 있어요. 판매는 되고 있는데 그 물량이 극히 적고 아.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반도체라고 써 있지만 네. 겉에는 네. 패키지에는 근데 그걸 뜯어서 안에를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우리 SK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포장만 자기네 예. 그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거리가 많이 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미국의 이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앞날은 좀 굉장히 불투명한 것 아니냐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제가 중국이 굉장히 모든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을 많이 쫓아오거나 뭐 일부 추월한 것도 있고 예. 한데 다행스럽게도 네. 반도체는 아직 좀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중국에서 저희도 이제 장 선배나 저도 중국 특파원을 했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지원을 하면은요 정말 물량 공세부터 해가지고 인적 공세까지 엄청나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반도체 분야는 왜 그렇게 성과를 못 냈을까요? 그 질문도 이제 제가 많이 받았던 예. 건데 일단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정말 핵심 기술들.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중요한 그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기계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핵심 기술들을 전부 다 미국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장비들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나마 쫓아왔다고 치더라도 향후 이거를 더 발전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도체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뭐 위에 시스템에서 그 장비 예를 들면 통신 장비 쪽에 어떻게 끊는지 뭐 하웨이 제재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단계에서 또 끊고요. 네. 그래서 하웨이로 공급되는 것들 전부 지금 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TSMC가 하웨이에 만들어주던 그 칩도 이제 공급을 못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웨이가 그러면 SMRC를 통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됐더니 SMRC로 공급되는 반도체 장비 네. 공급을 또 끊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이 밑단부터 아주 철저하게 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한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어부지리를 얻은 거네요, 그러면. 뭐 그런 면이 솔직히 없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 80년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에 그 삼성이 이제 D램을 시작을 해서 D램 비즈니스를 뭐 이병철 회장의 그런 도쿄 선언이죠. 동경 선언에 의해서 시작을 한 이후에 예. 그때 일본이 이제 한국 그 반도체를 주기 위해서 가격을 고의로 네. 굉장히 하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D램의 영업이익률이 예. 얼마를 기록을 했었냐면 83년도에 83년. 마이너스 300%. 아. 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계속 됐으면 예. 오늘날 삼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미국이 좀 도와준 거죠 그때.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이 너무 잘 나가서 일본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예. 사실 미국 반도체를 추월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에 대한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넘버 2 국가죠. 네. 세계 2위 국가에 대한 이제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듯이 아. 그러면서 1차로 한 게 뭐 아시겠지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아, 예, 예. 플라자 합의로 갑자기 환율을 2배로 올리니까 네.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절반이 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네. 걸 맺어가지고 일본 반도체를 완전히 틀어쥐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약간 어부지를 넣게 되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항상 그랬고. 반도체 약간 운이 좀 좋은 예, 뭐 그렇게 뭐 미국이 뭐 한국이 이뻐서 그러진 않았겠죠. 예.
자기네 나라조차고 사실은 그 2위 국가가 급부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견제 카드로 한국을 했는데 바로 거기서 했다. 한국이 운이 좋았는지 네. 뭐 어떻게 된 뭐 조상 덕을 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걸 먹고 삼성이 90년대 초에 이제 세계 메모리 시장 네. 1위에 올라서는 이 쾌거를 이루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스토리가 있었다. 예.